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양파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식탁 위의 혈관 청소부라는 양파는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우리나라에게 너무 익숙한 채소죠. 중국 사람들이 돼지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또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이 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양파는 혈관 청소 외에도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양파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의 효능 4가지와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 양파를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까지 양파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저는 혈관 건강이 아닌가 싶어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우리 세포나 혈관의 노화도 진행이 되는데, 사람 몸의 혈관의 길이가 무려 약 10만 킬로미터, 무려 우리 지구 지름이 약 4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긴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온몸 구석구석 혈관이 그럼 닿지 않는 데가 없겠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2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노화도 방지해주고, 이 혈액이 뭉치는 현상도 억제하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데 도움을 주고, 혈관 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이런 질환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양파에는 또 2021년 1년 동안 2300편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에요. 퀘르세틴은 그만큼 많은 효능이 있고 계속해서 지금도 효능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양파에는 이 퀘르세틴이 정말 많이 함유가 되고 있는데, 퀘르세틴의 많은 효능 중 가장 큰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관 세포도 손상시키고 노화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염증도 같이 잡아주고 암도 예방하고 비염에도 도움을 주는 효능도 있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이 퀘르세틴은 양파 전체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는 보통 9겹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퀘르세틴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높아져요. 양파의 속살보다는 껍질의 퀘르세틴 함량이 약 30배에서 100배 정도 높게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퀘르세틴을 많이 섭취하려면 양파를 껍질을 드셔야 되는데, 양파 껍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차를 우려서 드시는 것을 많이들 권장을 하셔. 시중에 나와 있는 양파 껍질 차를 구매해서 따뜻한 물에 우려서 드신다면 퀘르세틴을 제대로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이 양파 껍질에서 퀘르세틴을 용출해서 차로 드시려면 양파 껍질을 1리터 물에 약 20분 정도 센 불로 끓여주시다가 약불로 30분 정도 더 끓여서 드시면 퀘르세틴이 잘 우려난다고 해요. 이렇게 양파 껍질 끓인 물을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좋아요. 양파의 두 번째 효능은 또 항바이러스 작용이에요. 우리 장염이나 감기 또 바이러스성 대상포진 걸리셨다면 양파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는 건데 양파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퀘르세틴의 효능 중 바이러스를 사면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감기 독감과 같은 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특히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효능은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또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양파에는 비타민 C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항바이러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겠죠. 또 양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도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퀘르세틴과 함께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균들을 차단해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또 양파의 세 번째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조절해준다는 것이에요.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되잖아요.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고혈당이라고 하고 낮은 혈당이 지속되면 저혈당이라고 하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혈당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바로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줄 뿐 아니라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도 해줘요. 또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성분, 미네랄이 풍부한데 크롬은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데 탁월한 효능도 가지고 있어요. 혈당 조절 건강기능식품을 보시면 빠지지 않고 크롬이 함유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또한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도 유지를 시켜주고 혈전이 생기는 것도 방지해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양파를 드실 때 양파를 잘게 자르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양파를 잘게 자를수록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최대로 활성화된다고 해요. 이 알리나아제는 크롬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더욱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한 뒤 혈당 수치를 측정했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혈당 수치가 약 26% 정도로 감소됐고 또 6개월이 지났을 때는 39% 정도 감소한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었대요. 양파가 정말 당뇨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의 항산화 물질은 열을 가하게 되면 효능이 소멸되게 되는데 항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나 과일은 생으로 드시는 것을 많이 권장하기도 하죠. 크롬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양파에 열을 가해 요리를 할 때도 크롬의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가 있다고 해요. 양파의 네 번째 효능은 또 항알레르기 효과예요.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양파가 굉장히 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등이 있고 또 피부에 가려움증, 발진도 나타나잖아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우리 몸 안에서 히스타민의 분비가 일어나기 때문인데 양파를 드시면 양파 속에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이 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또 억제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여러 효능이 있는 양파는 함께 드실 때 효능이 배가 돼서 보약이 되는 잘떡궁합의 식품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식초예요. 양파를 피클로 만들어 드시면 상큼하니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기도 하는데 고기랑 함께 드실 때 참 좋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피클을 만들 때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건강에 더 해가 되겠죠. 피클의 맛이 약간은 떨어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은 빼고 만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또한 식초에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 양파는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능도 있어 양파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에너지를 충전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또한 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도 억제해서 혈관 건강도 도움을 줘서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두 번째는 바로 계란이에요. 이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이 두 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지아잔틴은 자유라디칼이라는 성분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죠. 이 자유라디칼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노화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해서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해요. 눈에 발생하게 되면 심하면 또 실명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데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콜린은 대표적인 뇌 건강을 좋게 하는 물질이에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도 콜린이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 저하나 학습 능력의 감소, 더 나아가서 이제 치매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양파의 퀘르세틴과 알리나제 성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도 제거해서 혈관 세포를 손상도 막아주는 효과랑, 계란의 콜린이 효능이 만나서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거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중 지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중성지방도 낮추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이를 통해서 혈관의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좋은 성분이 될 수가 있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걸 방지해줘요. 또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48가지 항암식품에 들어가는데,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과 유황화합물, 그리고 셀레늄이 바로 항암 효과를 나타내요.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 면역력도 강화해줘서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죠.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 종류에 대해서는 50%에서 70% 정도의 억제율을 보인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이런 효과들이 양파와 만나면 양파의 효능과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돼서 암 예방이나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겠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인돌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에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효능이 있는 항암 성분이에요. 또한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비타민 A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돼서 눈의 피로도 해소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서 장 운동도 촉진하고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해줘 장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철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랍니다. 브로콜리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브로콜리의 좋은 효능은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돼서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다섯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뇌신경을 보호하고 염증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 흡수될 때 이 DHA로 전환이 돼서 기억력을 또 강화시켜줘요. 학습 능력 또한 향상시켜주는 효과도 갖고 있는데, 이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도 같은 효능도 누릴 수가 있어요. 양파와 들기름, 꽁치,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셔도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와파린 나트륨이라는 성분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약과 혈액을 묽게 하는 양파를 같이 드시면 오히려 출혈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가스가 잘 차시는 분들은 또 양파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 양파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양파를 드셨는데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서 조금만 드시길 바래요. 체질적으로 양파와 또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간이 약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양파 좋다고 양파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간 건강도 해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양파를 드시면 혀에 배태가 끼고 기미가 올라오는 것이 발견되시면 양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양파즙 많이 내려 드시는 분들 많죠. 근데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과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양파즙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양파즙을 내게 되면 이 농축이 돼서 당도도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즙 상태로 드시게 되면 흡수도 굉장히 빨라서 혈당이 또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양파즙에는 칼륨의 함량도 높은데 당뇨 환자뿐 아니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양파를 마시면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줘서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가 있어요.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몸에 쌓이면 심장에까지도 무리를
무리를 주게 되고 심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뇌졸중이란 우리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에 손상이 발생되는 질환으로 이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또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구분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500만 명 정도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2초마다 한 명의 사망자가 생기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 하나예요.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환자들이 뇌졸중 초기 증상을 보인 뒤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13시간 44분 정도 걸렸고 환자 10명 중 6명이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후유증을 막을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잘 몰랐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뇌졸중의 신호입니다. 바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뇌졸중 치료는 시간 싸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빠르게 대처했더라면 나을 수 있었던 증상들이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료도 어려워지고 반신불구나 같은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평생 남아버리기 때문인데,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환자들이 뇌졸중 초기 증상을 보인 뒤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13시간 44분 정도 걸렸고 환자 10명 중 6명이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후유증을 막을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잘 몰랐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기 때문인데, 그러면 왜 전조 증상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걸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뇌졸중은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게 되면 이 치료 가능한 방법이 달라지고 또 후유증의 강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뇌졸중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뇌졸중이란 우리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에 손상이 발생되는 질환으로, 이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또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구분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500만 명 정도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2초마다 한 명의 사망자가 생기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 하나예요. 이렇게 이 뇌졸중은 흔히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인식이 높은데, 젊은 층 발생 비율도 낮지 않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나 예방법을 미리 숙지하시고 계셔야 돼요. 먼저 뇌졸중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고혈압이나 혈관이 막히는 증상 중 하나인 죽상동맥경화증 혈전증, 심장병, 흡연, 음주, 비만 등등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혈압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이 혈관이 손상되거나 망막 손상이나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뇌졸중도 고혈압의 합병증 중 하나로 생길 수가 있는데, 이처럼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경우 말 그대로 혈압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겠죠. 이 압력이 증가할 수가 있어서 또 혈관도 손상될 수가 있어요. 이 손상된 혈관이 우리 몸의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또 이로 인해서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죠. 특히 이 고혈압은 특정 혈관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혈관부터 큰 혈관까지 모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이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져 뇌로 가는 혈류도 차단되고 동맥경화 같은 증상도 생기기도 하고 혈관 내벽에 이 단단한 플라크 같은 것도 생겨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뇌의 산소와 영양 공급을 차단시켜서 허혈성 뇌졸중도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때 딱딱해져서 탄력을 잃은 혈관이 터지게 되면은 그게 바로 뇌출혈이죠, 말 그대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한 분들에 비해서는 뇌졸중 위험이 많게는 4배까지 올라가고, 심장질환의 경우는 발생 위험률이 약 17배까지나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흡연과 음주도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금연과 금주는 필수로 해주시는 게 좋죠. 하루에 또 피우는 이 흡연량이 더 많을수록 더 발생 위험은 늘어나고, 과음도 그 주기가 짧을수록 혈관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혈관에 기름기가 끼고 딱딱해지고 심지어는 동맥경화증까지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겠죠. 근데 좀 적절히 텀을 좀 길게 두면서 건강한 음주 습관을 즐기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어요. 이 외에도 비만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큰 병으로 키우지 않으려면 체중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뇌졸중 하면 골든타임을 기억하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죠? 증상이 발생된 후에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셔서 진단을 받으면 이 초기 뇌 손상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고 경과가 좋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혈관이 어떻게 막혀 있냐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죠. 또 동맥 내 혈전 제거 수술 같은 경우는 증상 발생 후 6시간 이내에 받는 게 가장 좋지만, 혹여나 증상에 따라서 24시간 이내에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대처와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안타깝게
안타깝게도 대부분 골든타임을 놓쳐 조기치료 자체가 어려운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만약 가족력이 있다면 평소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 뇌졸중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증상이 일어날 시간을 메모하신 다음에 병원으로 가시는 게 이 발병 시간에 따라 치료가 또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해서 증상이 발생한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고 메모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나 어떤 병원에 가야 할지 모르겠고 이동 시간도 없으시다면 무조건 119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반신마비 또는 이 안면마비예요. 뇌졸중 환자의 약 80% 이상 겪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예를 들면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그릇을 놓친다던가, 길을 걷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거나, 이런 증상이 이제 종종 발생이 되는데, 얼굴의 경우에는 이 어떤 표정을 지어도 어색해 보이고 삐뚤어 보이거나 대칭이 맞지 않는 그런 느낌 등을 받게 된다고 해요. 이러한 이유는 그 뇌의 특정 부분의 혈류 공급이 차단이 되거나 제한이 돼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뇌는 신체의 여러 기능을 조절하는데 각각의 신체 부위는 뇌의 이 특정 영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졸중이 일어나게 되면 혈액 공급 중 일부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뇌의 일부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운동이나 감각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즉 반신마비는 운동을 조절하는 뇌 부위의 일부가 손상됐을 때, 안면마비는 쉽게 안면 신경을 담당하는 영역이 손상됐을 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반신마비는 한쪽 팔과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거나 힘이 빠져서 제대로 움직이기도 조금 힘들고 감각도 둔해지다 보니 통증이나 온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고, 또 물건을 짚거나 우리가 들어 올리는 것도 좀 힘들어져요. 안면마비는 마비가 발생한 쪽의 얼굴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기 때문에 얼굴이 웃으면 일그러져서 비대칭으로도 보일 수가 있고, 마비된 쪽의 입모양이 처지고 눈도 제대로 감기지 않거나 이 눈꺼풀도 처져서 눈을 완전히 감는 것도 힘들다고 하네요. 이런 증상들은 갑작스럽게도 나타나고 몇 초 몇 분 사이에 또 사라지기도 해서, 증상이 사라지면 나 피곤해서 그런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면서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증상이 사라진다고 해서 결코 안심하지 마시고 이 증상이 조금이라도 반복되면 신속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기 치료가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알려드리는 이 전조 증상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뇌졸중 전조 증상 이 두 번째는 언어장애예요. 뇌는 이 언어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두 가지 영역을 갖고 있는데, 뇌의 왼쪽 이 전두엽 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언어를 생성하고 이 말하는 능력을 담당하는 그 브로카 영역과 언어를 이해하고 이 왼쪽 측두엽 에 위치한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뇌졸중은 주로 이 왼쪽 뇌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말하기, 이해하기, 우리가 읽고 쓰는 거 모두 조금씩 불편하고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뇌졸중이 의심되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 보세요. 발음이 뭉개지면서 어눌해진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평소와는 약간 다른 대화 패턴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타 발음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간단한 문장을 소리내서 읽기도 어렵고 특정 단어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살짝 뇌졸중을 의심해 보실만 해요. 평소에도 맘마, 랄라, 가가 이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 발음 테스트를 수시로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발음이 계속 뭉개지거나 발음하기가 조금 힘든다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약간의 검사나 다른 이제 상담 같은 것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갑자기 하고선 이렇게 쓰러지는 거 많이들 보셨죠?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장면을 많이 보셨는데, 실제로 뇌졸중은 증상이 조금 다른데 초기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뇌졸중 전조 증상 이 세 번째는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 상실입니다. 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어지럽거나 균형을 잃게 된다면 이 뇌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하는데 나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어제 무리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은 뇌졸중의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뇌에 손해가 손상되면서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실돼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우리의 손해는 신체의 균형과 협응 그리고 자세 조정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뇌졸중이 손해에 영향을 미치면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서 어지럼증이나 불안정한 걸음걸이, 자세 불안정, 동작이나 이제 모션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건데, 평소와는 다르게
다르게 주변이 빙글빙글 돌면서 심한 어지럼증이 느껴지시거나 균형을 잘 잡지 못해 걸음에 불편함도 느끼고 또 몸을 바로 세우기 어렵다면 뇌졸중도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다고 무조건 뇌졸중의 증상이 아니고 실은 귀에도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 원인 모를 메니에르병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양한 질환 중에서 우리 몸에 이렇게 이상이 생기면은 우리 몸 자체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계속 이 증상이 반복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몇 초 몇 분 만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이것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바로 시야장애와 두통이랑 구토입니다. 이러한 시야장애는 이 후두 옆 시각 경로에는 뇌관이 손상되면서 정보 처리나 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하고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반맹이나 복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뇌관은 시각을 처리하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시각 경로와 관련된 중요한 신경 핵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시야 결손은 특정 부분에서 갑자기 시야가 이쪽에서 사라지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고, 반맹이라는 거는 시야의 이 절반이 보이지 않거나 흐릿해지는 현상, 또 복시는 눈 근육이 조정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시각 경로에 문제가 생겨 두 개의 이미지가 동시에 보이는 증상이에요. 혹시나 이 짧은 시간 안에 시야가 왜곡되거나 흐릿해지고 보이지 않게 될 경우에는 잠깐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이를 무시하고 넘길 수는 있는데 뇌졸중의 전조 증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반복되면 역시나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증상인 두통과 구토에 주목해주세요.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두통이죠. 그래서 두통으로는 어떻게 보면 쉽게 뇌졸중 전조 증상을 알아차리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지만, 뇌가 손상된 상태에서의 통증은 일반적인 우리가 느끼는 두통과는 조금 다르게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고 해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발생하고 사라지는 게 반복이 된다면 이것 또한 뇌졸중의 심각한 증상일 수가 있어요. 일반 두통인 증상이랑 다른 쪽의 원인으로 인해서 느끼는 두통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잘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뇌졸중은 뇌 일부의 혈류가 차단되거나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혈액이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 조직도 손상이 되거나 혈관이 터지고 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혈관 내압이 증가해서 참을 수 없는 두통과 구통도 같이 동반한다고 해요. 혹시나 가족이 뇌졸중 증상을 나타낸다면 즉시 지주하지 마시고 119에 연락한 다음에 우선 환자를 편안하게 안정시키고, 혹시나 의식이 없을 경우 구토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몸을 옆으로 눕혀주시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환자가 입에는 아무것도 물지 않아야 되고, 또 혹시 구토를 할 경우 입 안에 구토물이 남아있으면 손으로 구토물을 긁어내야지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에 질식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조 증상들을 언제 다 외우고 기억하고 있어?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이러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럼 간단하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 뇌졸중이 급한 상황인 건 아시죠? 제가 말씀드려서 급하다 급해 빨리빨리, 이게 영어로 뭐죠? 패스트죠. 이 급하니까 패스트. 이 패스트 테스트로 뇌졸중의 초기 경고 증상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그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패스트라고 하면은 FAST. 이 패스트의 F는 face, 얼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 쪽의 일정 부분에 대한 마비 증상이나 이 비대칭성. 그리고 A는 팔, arms, 팔의 운동신경 확인으로 팔 힘이 약해지거나 한쪽 팔이 저리거나 계속 한쪽 팔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증상을 확인하는 건데,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보고 한쪽 팔이 떨어지거나 올릴 수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것, 이런 경우도 많이 시행된다고 해요. 그리고 패스트 중에 S, 이 스피치는 말, 발음이 어눌해지고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 그리고 마지막 패스트의 T, 타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시간을 기록하고 119 또는 병원에 빠른 시간에 내원. 이렇듯 헷갈리면은 여러분들은 패스트만 기억해 주세요. 이런 무서운 질병이 걸리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언제 어떻게 병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귀찮아서 미뤄두었던 건강검진을 평소에 정기적으로 꼭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내셔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습관화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관리나 건강한 식단, 운동, 금연, 체중관리, 금주 굉장히 많이 있죠. 또 고혈압은 뇌졸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위험 요소로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을 경우 뇌혈관에 과한 압력이 가해져 혈관이 손상되거나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도한 나트륨과 고지방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 운동도 주기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과일, 채소, 통곡물, 이러한 식이섬유나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좋고, 매일 30분 이상 걷기, 조깅, 자전거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반복해 주시면 뇌혈관에 손상을 주고 또 혈압을 상승시키는 흡연과 음주 이런 것도 하지 않는 게 뇌 건강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고구마를 드시면 병든 혈관이 살아나고 암세포가 사라집니다. 고구마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고 맛도 좋아 인기가 정말 많죠. 그렇지만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구마도 잘못 알고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몸에 좋은 고구마의 효능과 잘못 알고 먹어서 독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반대로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알아보고, 추가로 우리가 많이 드시는 고구마의 종류 4가지, 그리고 겨울철 고구마 보관법까지, 고구마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마의 효능 5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고구마의 첫 번째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이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로 변형된 세포에 작용해서 이 성장과 전이를 차단함으로써 암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능도 있는데요. 이는 일본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2가지 채소 중 고구마가 발암 억제율 1위에 올랐다고 해요. 특히 고구마 이 껍질에는 암 예방에 좋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이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 껍질의 발암 억제율은 최대 98.7%. 와, 이렇게까지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어서 하루 1개의 고구마를 꼭 껍질째 먹으라고 추천을 합니다. 물론 깨끗하게 세척이 돼야겠죠. 또한 이 고구마에는 카로티노이드 종류인 베타카로틴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폐암, 위암 등을 막아주고, 이 고구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대장암 예방도 도울 수 있다고 해요. 고구마의 두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이 고구마에 있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 이 성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같이 해요. 그래서 항체 생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몸의 면역력도 향상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추가로 이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회복과 신경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고구마의 세 번째 효능은 이 소화기능 향상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그 풍부한 섬유질과 마그네슘은 우리 소화기능을 향상을 시켜주는데, 이 장 속에 있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이 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하얀 진액, 여기에 그 얄라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얄라핀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장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또 대장암 예방에도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고구마는 100g당 86칼로리를 가지고 있어 갖고 열량 자체가 아주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지 않아서, 그래서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죠. 또한 섬유질도 풍부해서 배변 활동을 도와줘서 우리 몸의 노폐물들을 제거해주고 흡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변비 개선 효과도 있어요. 또한 이런 고구마에는 저항성 녹말이란 게 풍부한데, 이 저항성 녹말은 우리 몸에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소화도 느리게 해주고 지방 분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음식을 과식 안 하고 천천히 드시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네 번째 효능은 노화 예방입니다. 이 고구마에는 비타민 C와 E, 베타카로틴 이런 좋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기능도 같이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자색 고구마와 같은 보랏빛 색을 띠는 고구마는 또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세포 손상도 막아주고 세포의 생성도 촉진을 해서 피부에 탄력이 생기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고구마의 다섯 번째 효능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하는데, 이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서 우리 몸에 있는 나트륨을 몸 바깥으로 계속 내보내주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조절할 수 있게 또 도와주는 역할도 같이 하죠. 이로 인해서 고혈압과 같은 혈관 관련 질병의 예방도 같이 도와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체 중에서 B5라고 불리는 이 판토텐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 몸에 코르티솔을 분비를 촉진을 시켜줘서 스트레스나 혈압 수치가 높아지는 것도 막아줄 수 있다고 해요. 이 부신피로 증후군 같이 만성피로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서도 특히나 다른 비타민들 중에서 B5라는 판토텐산 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보시면 이해하시기도 아마 쉬울 거예요.
이렇게 고구마는 이렇게 효능만 봐도 안 먹을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식품인데요. 이런 고구마도 경우에 따라서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도 총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고구마에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를 무심코 그냥 먹는 경우예요. 그냥 검은 반점이라고 해서 색깔이 그렇나 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옆에 눌렸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고구마의 검은 반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이 검은 반점은 고구마에 생긴 검은 무늬병이라는 건데, 고구마 검은 무늬병은 이 수확 과정에서 고구마가 상처가 생기잖아요. 이 상처가 생긴 곳에 균이 침입하게 돼서 생기는 병이에요. 수확 초기에는 잘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 고구마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병하게 되는데, 이 검은 반점들이 생기면서 그 반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으로 퍼지게 돼요. 이 검은 반점에는 이포메아마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들어있어요. 이 독소가 생성이 되게 되고, 이 상체로 고구마를 그대로 섭취하게 되면 식욕 감퇴도 있을 수가 있고, 호흡곤란, 설사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이 드시면 정말 심한 경우는 폐와 간까지 괴사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폐와 간에 관련된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나 노약자, 어린이라면 특히 고구마를 섭취할 때 이러한 병에 감염된 고구마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간혹 그 검게 변한 부분만 한 칼로 살짝 드러내서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검게 변한 부분이 있다면 이미 어느 정도 전체의 그 균이 퍼진 상태고, 열을 가하거나 푹푹 삶고 쪄도 이게 잘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꼭 고구마를 그냥 통째로 아깝더라도 폐기해 주시는 게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한 분들이에요. 평소 고구마를 먹고 소화가 안 돼서 어우 더부룩해 이런 느낌이 들었거나 속 쓰려 이런 현상이 심해진 경험이 있다면, 위장이 약한 사람으로서는 고구마를 섭취하는 것이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타닌과 아교질 성분은 우리 위벽을 자극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위산 분비도 촉진을 시키기 때문에 각종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이를 무시하면서 우리가 그냥 맛있다고 계속 먹는다면 다른 병을 치료하기 전에 위염이나 위궤양까지도 올 수가 있겠죠. 이러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고구마는 당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식품이라서 당뇨 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약으로도 조절을 하고 주사로도 조절을 하는데, 이러한 과도한 당질 섭취 우려가 있는 고구마를 최대한 어느 정도 피하는 것이 좋기는 해요. 먹더라도 과량 드시지 말고 소량만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 주기적으로 혈당 관리도 체크도 잘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구마를 먹는 방법에도 당 성분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많이 먹는 방법으로 고구마를 쪄서 먹는 방법이 있고, 구운 고구마로 먹는 방법, 그리고 생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구운 고구마의 경우 만들 때 열을 서서히 높여서 오래 익히기 때문에 이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시간이 충분해서 생고구마나 찐 고구마보다도 이 구운 고구마가 훨씬 당이 더 높아지게 된다고 해요. 이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생 고구마의 경우 예를 들면 55 정도 나오고, 찐 고구마가 한 70.8 정도? 근데 구운 고구마는 90.9입니다. 이렇게 고구마가 당뇨에 좋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생고구마가 당뇨나 당이 높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 생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섭취하게 되면 다당류인 전분이 단당류로 천천히 전환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줘요.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요새는 꿀고구마까지 정말 많이 드시는데요. 이렇게 고구마는 당 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드신다면 생고구마를 조금씩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이렇게 많은 고구마를 이런 분들은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런 분들에게 꼭 맞는 혈당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구마가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색 고구마예요.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자색 고구마는 그 보랏빛을 띠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이 안토시아닌 성분은 당뇨를 예방하는 식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이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고구마인데, 이 자색 고구마는 일반 고구마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은 안토시아닌 함량을 가지고 있으니 꼭 드셔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러한 자색 고구마도 지금이
제철입니다. 이렇게 음식의 보랏빛을 띠게 만드는 성분이 이 안토시아닌인데, 이 안토시아닌은 흔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베리류, 블루베리, 빌베리, 웰더베리 굉장히 많죠. 여기에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 이런 베리류의 영양제 같은 건강기능식품 그 뒷면을 보시면은 총 안토시아닌 함량이라고 이렇게 기능성 성분 지표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안토시아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안토시아닌이 함유된 영양제를 드실 때도 이 안토시아닌의 함량 비교를 잘 하셔서 좋은 원료사 영양제를 섭취를 하는 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이 고구마는 한 개당 칼륨이 약 13% 정도 들어있을 정도로 굉장히 칼륨이 풍부한 음식인데, 이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주고 신체의 수분 함량도 조절해주고 혈압도 개선하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혈관질환 발생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여주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 칼륨을 배출하는 게 원활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과하게 칼륨을 섭취하면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이 고칼륨 혈증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이 되면 부정맥이나 각종 심장질환, 혈관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꼭 주의해서 드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칼륨은 콩팥에 부담을 주므로 신장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때 조심도 해야 되고, 이 중에서는 이 고구마 안에 옥살산 성분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 옥살산 성분도 과하게 먹을 시 요로 결석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 꼭 주의하셔야겠죠. 자,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 담배를 피우는 사람입니다. 담배와 고구마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전혀 생각지도 못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염증 질환이나 암 예방 효과가 있으며 피부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지만 오랫동안 흡연을 하신 분들한테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해서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20ml에서 30ml 정도 섭취하는 흡연자이신 분들은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지 않는 흡연자에 비해서 폐암 발생 위험이 24%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고구마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속이 노란 품종의 고구마일수록 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다고 해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폐가 건강한 분들한테는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자의 경우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률을 조금이나마 증가시킬 수 있으니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흡연자분들은 고구마를 무조건 먹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은 아니고요. 너무 자주 먹지만 않으면 폐암까지 가는 경우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고구마가 흡연자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아셨으니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고구마를 드실 때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고구마와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을 알아볼게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동치미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이 감자나 옥수수에 들어있는 것보다 점도가 더 높다고 해요. 꼭꼭 씹어도 뭉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따라서 몸 안에 들어가면 꽉 막히고 잘 안 내려가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고구마의 전분을 분산시키는 음식이 바로 동치미예요. 이 동치미 무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고구마의 전분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 특히 이 무에 있는 성분이 고구마가 장에서 발효되고 부패되는 것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또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과연 뭘까요? 두 번째는 사과예요. 이 사과도 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고구마 전분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뭉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요. 그러면 사과? 동치미밖에 없을까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뭘까요? 우유입니다. 이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도 고구마 전분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도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영양까지도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 것처럼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정말 안 좋은 음식도 있어요. 그 첫 번째, 소고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한방에서는 고구마와 소고기를 상극인 식품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영양분이 소화와 흡수되는 것을 서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간혹 소고기를 고구마와 함께 굽거나 소갈비찜을 만들 때도 감자도 넣고 고구마도 넣잖아요. 근데 이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땅콩입니다. 이 땅콩은 고지방과 고단백 식품 중 하나로 지방과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한데, 여기에 고구마는 주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거 아시죠? 이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고단백과 고지방이 함께 소화돼서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두 음식을 함께 먹게 되면 과다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가 있어서 체중 관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요즘 자주 드시는 고구마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누구나 잘 아시는 호박고구마입니다. 생각만 해도 호박고구마 달달하니 맛있죠. 호박고구마는 표면이 부드럽고 주황빛을 띠고 고구마 중에서도 단맛이 일품이죠. 호박고구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구마 중에 하나고, 구워 먹거나 찐 고구마로 즐기거나 샐러드, 스무디, 베이킹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여성분들이 또 특히 좋아하시는 밤고구마입니다. 이 밤고구마, 노란색 또는 붉은색의 표면을 가지고 다양한 크기도 있죠. 근데 이 밤고구마는 다른 고구마에 비해서 당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청량감도 살짝 있는 것이 특징이고, 구워 먹으면 밤과 비슷한 질감이나 식감도 있는 고구마를 말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꿀고구마. 이 꿀고구마라고 불리는 베니하루카라는 품종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베니하루카라는 품종은 이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교배시켜서 만든 새로운 품종의 고구마예요. 여기에는 밤고구마의 맛있는 밥맛과 호박고구마의 부드러운 감촉, 이걸 둘 다 가지고 있는 고구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꿀고구마는 해남 지역에서 특히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다 나온 것 같은데 뭐지? 자, 네 번째는 자색 고구마입니다. 제가 여러 번 힌트를 드렸죠. 이 자색 고구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라색 발색 물질인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서 우리 건강에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는 고구마인데, 일반적으로 껍질이 보라색을 띠고 속살도 보라색을 띠는 게 자색 고구마의 특징인데, 이 고구마는 인기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수확 시기도 늦가을로 정해져 있어서 박스채로 사서 보관하시면서 드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죠. 그때밖에 수확을 못하니까. 근데 보관하실 때 우리가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정말 맛 좋고 건강한 고구마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보관하는 법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고구마를 받으면 먼저 상처난 고구마가 있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이 고구마는 껍질이 얇아서 상처가 나기도 쉽고,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 속으로 균이 감염될 수도 있고 썩고 곰팡이가 나기 쉬워요. 따라서 옆에 있는 고구마까지 같이 영향을 미쳐요. 고구마들은 사교성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상처난 고구마를 먼저 골라내서 자르고 드시거나, 먼저 골라내서 상처가 안 난 고구마를 따로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고구마 겉 건조 상태에 따라서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신문지가 같은 것을 깔고 그늘에서 천천히 말려주세요. 그 이유는 고구마는 겉에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보관하게 되면 쉽게 썩어요. 그래서 말리는 이유가 또 고구마의 전분이 당분으로 변환되도록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 주의점은, 고구마는 수분에 굉장히 예민한 뿌리 채소예요. 그래서 습기가 차지 않도록 종이박스에 구멍을 슝슝슝슝 내주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이 흙도 빠져나가지 않게 보관하기 쉽게 상자 바닥에 신문지 같은 거를 깔아주세요. 그리고 햇빛이나 직사광선이 바로 비치지 않는 곳에도 놓아줘야 되는데, 이 고구마가 햇볕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이 온도 변화에 의해서 고구마가 또 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구마는 온도와 수분에 굉장히 예민해서 환경도 변하면 고구마의 맛도 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옮기면서 상처가 나서 쉽게 썩기도 쉬워지고요. 그리고 고구마의 보관 적절한 온도는 한 13도에서 16도 정도 되는 곳인데, 우리가 흔히 한번 찾아보면 아파트의 신발장이나 베란다, 앞 베란다 같은 곳, 이런 공간이 되겠죠. 자, 이제 고구마의 보관법도 잘 알아봤으니 이제 맛있는 고구마를 잘 보관해서 겨울철에 호호 불면서 따뜻하게 똑똑하게 먹을 준비가 되셨죠?